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면서 국민 주권 정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내란 이후 시민의 열망이 모인 광장의 시간을 거쳐 이뤄낸 결과물이란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연 국민 주권 정부가 이런 열망을 담아내려면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대 뉴감입니다. 저는 진행자인 에디터 다혜고요. 지금 시대 뉴감 팀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터 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터 두리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에디터 다혜, 우연, 두리 이렇게 세 명이 모여 있고요. 저부터 소개를 해보면요. 저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취재 현장을 잠시 떠나서 미디어 전략실이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연님도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에디터 우연이고요. 저도 본캐는 기자입니다. 현재 8년차 기자고요. 네. 노동교육팀이라는 곳 소속이에요. 노동기사는 안 쓰고 교육기사만 쓰고 있고요.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이런 데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경력 절반 정도는 정치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직업적 설명이고 본캐군요. 네, 본캐 경력이고 저희 인스타그램 에디터 소개에도 썼는데 저는 스스로를 정의하면 만물 관심러다라고 칭하는데요. 되게 여러 분야를 찍먹하면서 탕수육 찍먹하듯이 찍먹하면서 알아가는 걸 좋아해서 기자라는 직업을 가졌고요. 취미는 구글링 그리고 제가 만들었는데 웹파묘라고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걸 이제 사실 구글링 하는 게 약간 기자의 기본적인 제 능력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 기사 찾기, 과거의 흔적 찾기, 레퍼런스 찾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약간 이런 걸 취미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우연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과거에 무슨 사건 하나 꽂혀서 그 사건의 역사를 다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다 밤샌 적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스릴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땡땡년 때 살인사건 연대기 막 약간 이런 거 읽고 좀 맞아요.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맞아요. 두리님은 기자가 아니지만 언론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어떤 맞아요. 직무를 맡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두리입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항상 한겨레 신문 다닌다면 거기 개발자가 왜 필요해?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신문사도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앱이랑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존재는 잘 모르는데 일단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 앱 다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는 세상사에 좀 관심이 많아서 다른 분들처럼 한 길만 쭉 걸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자로 일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개인적인 목표로는 그냥 기술이랑 저널리즘이랑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저의 취미는 댄스입니다. 맞아요. 제가 두 분이랑 다 하나씩 공통점이 있네요. 저도 사건 파묘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댄스를 또 저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취미를 다 가진 세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지금 팟캐스트 첫 녹음 날이에요. 어때요? 떨리지는 않으세요? 사실 별로 떨리진 않아요. 방송장이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 그건 아니고 제가 약간 정신승리를 항상 해가지고 제가 정말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 약간 생각보다 기사 쓸 때마다 밑에 제 이름 달려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약간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는 기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많죠. 아이 성향 기자 정말 많아요. 저희 그래요? 기사는 아이가 진짜 지배적이고 많아요. 그래서 뭔가 나대는 걸 짠. 하지만 우연님은 이 아니신가요? 저는 나대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약간 항상 뭔가 제 의견을 말하거나 뭔가 남의 목소리를 빌려서 기사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닐 때면 좀 당연히 긴장되기도 하고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럴 때마다 그냥 괜찮아 안 봐. 안 들을 거야 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유감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안 떨리는 것처럼 할 테지만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네. 사실 안 떨립니다. 그냥 기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녹음은 기세죠. 네, 그럼요. 놀랍네요. 되게 개발자 직군이 보통 I가 많은데 기자 직군은 E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반대군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편견인 것 같긴 해요. 약간 기자는 E가 잘 맞을 거다 했는데 맞아요. I 중에서 전 취재 잘하는 기자 되게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봤어요. 저 오히려 이제 취재 이외의 것들에 너무 에너지를 또 쓰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약간 기운이 빠질 때, 본업할 때 기운이 빠질 때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아이신 분들은 그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네. 네. 취재할 때 딱딱 쓰시고, 이제 충전하시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점이 오히려 취재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거는 되게 편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가 뭐 더 잘할 적성이 것이다. 맞다, 잘할 것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발 직군도 약간 I가 좀 방구석에 앉아서 코딩만 해서 개발을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E거든요. 제가 보기에 두리님은 네. 이 아니고 이세요. 이여서 대문자 이. 네, 아니고 제가 그냥, 본 이 중에 가장 이스러운 분이라서 늘 되게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네. 특히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그럼 우리 두리님을 믿고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달려보시죠. 네. 그 시대유감이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유감이 저희가 얼마 전에 런칭한 매거진이죠. 저희가 슬로건을 다정함을 리필하는 매거진이란 슬로건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그램과 팟캐스트를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어떻게 되죠? 두리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시대 뉴감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뉴감.mag 뉴감 매거진을 줄였어요. 아, 그 시대뉴감이라는 이름은 사실 여기 계신 우연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이게 몇 가지 저희가 나름 이 중의적인 의미를 좀 붙여봤어요. 우연님이 뜻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시대에 유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감각, 뉴감각, 뉴감. 뭐 이런 거 있고, 네. 뭐 유감 있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뉴스로 감을 찾아보자 이런 뜻도 있는데 네, 사실 네. 제가 되게 네. 엄청난 의미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번에 깨닫고 의미 부여를 최소한 2-3개 이상은 해야 된다. 네. 이런 약간 의미 부여 뭔가를 만들려면 자꾸 신조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거기서 약간 조금 약간 아차 싶은 게 있긴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워낙 유도 영문이긴 한데 약간 영문 이름이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고전적이기도 한데 좀 한국어를 조금 그래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대 뉴감이라는 한국의 맛을 좀 예, 이름을 했고 그리고 저 감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좀 딱딱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홍시보다는 딱딱한 감. 뭐 요즘에 감다죽 이런 말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감 다 살려주는 뉴스도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겠다. 좀, 네. 뭐 이런 취지도 있고 네. 좀 의미 부여를 많이 저희가 뉴감이라고 해서 이 새로운 감각을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어떤 감각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누군가는 조금 오글거린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다정함이란 감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시대뉴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보거나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너무 우리가 이 달려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다정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다정함을 충전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다정함을 리필하는 매거진이라는 슬로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잠깐이라도 바쁜 와중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조금은 좀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는 것처럼 다정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두 분께 다정함은 좀 어떤 의미예요? 저에게 다정함은 좀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흔히들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성격이 세거나 근육이 좀 울긋불긋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강한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정하게 대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좀 다정함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따뜻하게 되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연님은 어때요? 저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시니컬해서 네. 약간 다정이랑 좀 제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좀 유행하는 단어에 반감이 있어요. 이 다정이라는 게. 이 삐딱하면 어쩔 수 없어요. 기자들의 삐딱함. 네. 근데 저도 삐딱한데 삐딱해요. 네.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 네. 안 읽어봤는데 사실 이 책이 잘 팔린 이유 중에 8알이 제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와닿는 네. 제목이긴 해요. 되게 네. 예, 많은 사람에게 다정함이라는 게 되게 나한테 손해보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이긴다고? 뭐지? 이런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정하다는 거에 좀 비관적이었던 이유가 다정이 이제 많을다 감정 정인데 네. 제 정은 많거든요, 되게. 네. 근데 너무 정을 붙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은 적이 되게 많고 그리고 심지어 약간 저한테 해로운 사람한테까지 저는 정을 되게 이해하려고 엄청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착해서라기보다는 착하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정이 들면 계속 그 사람의 그래도 좋은 면을 계속 보고 싶고 우연님의 성정이 그런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가 약간 이해되잖아. 그래. 인간적인 너도 어떤 힘들겠지. 연민의 하다 지점이 못해. 생기죠. 에휴, 네. 힘든가 보다. 네. 힘들어서 저러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저를 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 예전에 그 시조 중에 다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다정도 병이냐가요. 진짜 다정 때문에 병 걸릴 것 같다. 네. 너무 힘들다. 다정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너무 마음을 쉽게 주고 막 힘들다. 다치고 상처받고. 네. 근데 제가 혹시 김민섭 작가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작가님이 최근에 내신 책 중에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작가님이랑 이렇게 연이 있지는 않은데 네. 한번 어떤 섭외를 해야 돼가지고 그 섭외를 건너서 부탁드리려고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너무 다정하게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호응해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네. 정말 다정하셨어요. 네. 네. 우선 제가 이제 원하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다정한 피드백. 너무 좋은 제안이다. 네. 제가 알아보겠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책이랑 뭐 칼럼 같은 데서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정함을 상대한테 어떤 보답을 받을 걸로 이제 기대하는 거래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태도를 생각하자.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다정한 행동과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내가 다정한 태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내가 조금 더 집착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나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정한 태도를 오히려 나한테 좀 이기적인 태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가 정말 정확한 사람에게 닿으면 또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고 좋은 거는 이제 나한테도 뭐 돌아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금상첨화다. 그래서 다정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태도다라는 저만의 정의를 내려보셨군요. 예. 이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시작했지만 다정함으로 끝나는 네. 아주 정말 많은 멋진 사람. 설명을. 네. 네. 원래 이제 겉바속촉이 제일 그렇죠. 네, 매력적이죠. 그쵸. 네. 맞아요. 저는 사실 두 분에 비해서는 조금 소박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아주 거창하진 않지만 그냥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사실 되게 사는 게 벅찬 사회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근데 네. 그게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냥 잠시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힘? 그냥 잠시 숨 한 번 돌리고 한 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힘? 그냥 그런 것도 다정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 CJ 유감을 들으실 때만 해도 저 이제 여자 셋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금은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저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대 유감은 그래서 도대체 너네 무슨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세상 이슈도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도 또는 꼭 한번 이제 만나고 싶은 다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폭넓게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이 첫 탈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가 이걸 녹음하는 오늘이 며칠이죠? 6월 5일입니다. 네, 6월 5일이라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 네. 왜냐하면은 불과 이틀 전에 저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첫 탄은 정해져 있다. 우리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쵸. 하고 넘어가자. 다만 우리가 대선에 대한 이미 기사들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단순히 대선에 대한 얘기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에 필요한 이 좀 다정한 이런 리더십은 어떤 형태여야 될까 같은 얘기까지 좀 확장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두 분은 어떻게 좀 투표는 잘 하셨나요? 네, 저는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회사 근처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저희 회사가 있는 동네가 직장이 몰린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산했는데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데들은 1시간씩 다들 밥도 걸으면서 줄 서서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전 투표랑 본 투표 날이 좀 다 전부 다 평일이니까 좀 노동자에게 가혹한 대선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도 좀 새롭게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은 투표 인증샷 캠페인 다들 아시죠? 네. 시대유감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덕분에 좀 2030 투표율이 늘어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했어요. 제가 지난 대선은 본 투표했거든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사실 사전 투표를 했고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후보가 지난번보다는 뚜렷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 망설임 없이 투표장에 가서 좀 바로 투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대선에 대한 얘기를 꺼내봤으니까 이제 대선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돌아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우연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사회정책부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 기사를 쓰고 계시지만 최근까지도 사실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시기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흥미가 사실 팍 식은 채로 봐가지고 어떤 점이 그러니까 우연님의 흥미를 식겠나요? 대선 탄핵 선고가 이뤄지고 네. 이제 딱 그때부터 이제 광장의 시간이 닫히고 정치의 시간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 분절이 빠르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번에도 좀 계속 지겨웠던 게 전 예전에 첫 투표했을 때 그 흥분이 아직 기억이 남거든요. 20대 때. 네.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하고 근데 그때는 약간 희망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뭐가 바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한 표 행사에서 뭐 그 민주주의 뽕 이런 거 막 차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선거 주변 친구들도 막 얘기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들도 이제 그 대선 후보들도 뭔가 이제 유세를 하거나 이렇게 지지를 호소할 때 뭔가를 계속 막아야 된다. 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선도 사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내란 이제 세력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그 막아야 된다 이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광장에서 좀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의제들 그런 게 그 해일 속의 조개 조개 줍는다 이것처럼 약간 이렇게 묻힌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선에 대한 관심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광장과 유리된 정치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되게 거대하게 제가 대본에는 써놨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왜 이렇게 분리돼 있지 이게? 뭔가 이어지는 연속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내가 뭔가 막기 위해서 이런 생각은 우선 뒤로 밀어두고 정말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이번 대선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후보에 투표하자 이렇게 이거는 어느 정도 뭐 투표로도 조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광장에서의 요구 같은 거를 좀 어떻게 기사로 저는 또 정책을 다루는 기자니까 교육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기사로 좀 다뤄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새 세상 왔다 막 이렇게 그런 고조된 감정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우연히 공감을
좀 하게 되네요. 이게 약간 탄핵 이후에 이제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고 압축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화제가 됐던 굵직한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두 분이 개인적으로 좀 뽑아보신다면 어떤 장면들이었어요? 저 진짜 포지티브한 장면 떠올리려고 막 노력했거든요. 바로 포지티브. 네. 바로 포지티브 했는데 네. 완전 N. 네거티브. 네. 처참한 장면들. 그 3차 대선 토론회에서 네. 이준석 후보 발언이 아무래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어안이 벙벙. 어안이 벙벙.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인지가 안 됐어요. 듣고. 내가 뭘 들었었죠? 예? 약간 이러고 그게 약간 그 권영국 후보한테 약간 감정이입했어요. 이거 나라면 지금 이거 뭐라고 받아쳐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끝난 뒤에는 분노. 잠을 사실 그날 되게 설쳤던 것 같아요. 네. 아시잖아요. 이게 이준석 후보가 평소에 뭐 어떤 여성 혐오나 그런 폭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계속 그 전에도 뭐 내가 여성 혐오자라고 뭐 했을 때 뭐 그 근거를 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혐오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거를 또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 진짜 유해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좀 약간 비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되게 리버럴한 정치인이라고 본인을 내세우고 이전에 막 어떤 연좌제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한 글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해놓고서 되게 갈급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꺼낸 게 본인의 그런 그 정체성 그리고 본인이 내세웠던 그런 가치와도 약간 가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 본 것 중에 청관율 예전에 시사인 기자가 쓴 표현 중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이준석 후보가 이게 직접적인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후보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혐오 표현을 했다는 거를 근거로 대발하면서 오히려 혐오 표현을 한 거는 뭐 이재명 후보 아들이지 않느냐 가족이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주류 언어로 계속 끌어오는 거죠. 일베에서의 그런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을 이거를 청관일 기자가 일베식 공정 감각이라고 했던데 그거를 주류의 언어로 끌어와서 표현하고 혐오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혐오를 선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는 주류의 감각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언어에 대항할 언어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되게 사람들 간의 연대, 신뢰 이런 거를 다 붕괴시키면서 막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 뭐 동덕여대 이제 전장현 이런 사회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런 걸 막기 위한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막기 위한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기억이 있습니다. 또 두리님 혹시 뽑고 싶은 장면 있으세요? 저는 그 개표 때 회사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출근하셨죠. 네, 좀 신기했던 게 권영부국 후보가 득표율이 1%가 안 됐었잖아요. 1%? 네, 맞죠.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쨌든 권영국 후보한테 4시간 만에 11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뭔가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소신 투표를 포기했지만 그래서 후보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 그게 목표는 내란을 막기 위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이나 모였다는 게 너무 대단했어요. 맞아요. 좀 슬프네요. 이거 저번 대선에서도 비슷했죠. 심상정 후보에 맞아요. 비슷한 돈 12억 원인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 후원했던 분들 인터뷰에서 제가 그때 사회부에 있을 때 기사를 썼었는데 네. 안타까웠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 안타깝죠. 이게 약간 아까 말했듯이 뭔가를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보 정당은 항상 나중에 줄게요. 맞습니다. 나중에. 좀 불안하신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저 주변에도 보면은 근데 저는 지난 선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안전한 선거였다고 예측을 해서 사실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그냥 보통 선거 방송 틀어놓고 있거든요. 저도 그냥 직업적인 어떤 이것 때문에. 근데 그냥 어제는 아니죠. 6월 3일 그 당일에는 잠깐 보고 그냥 나가서 그냥 제 일하고 좀 일찍 잠들었는데
하나 좀 안타까웠던 거는 권영국 후보가 네. 이제 출구조사 결과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안타깝기도 했고, 두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후에 이제 후원금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아마 밤새 더 이제 12시 지나서까지 더 모여가지고 뭐 13억 원 가까이 좀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뭐, 이게 약간 좀 복잡한 감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 대선 과정을 좀 돌이켜보면 사실, 저는 너무 이렇게 막 레이스 하듯이 쓰여지는 정치 기사는 오히려 안 보려고 좀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두 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원님이 조금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그 이준석 후보의 발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진짜 갈라치기를 잘해요. 능해요. 정말 능하고 그게 약간 우리 이 불확실한 되게 생존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정말 잘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딱 내 편, 남의 편,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 라고 되게 명확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네. 내가 제일 선두에서 남들이 말 못하는 걸 해준다. 해주다. 전장현 때도 딱 그랬잖아요. 맞아요. 나 출근길 힘들고 막 이 4호선 막 너희도 사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지. 내가 얘기해줄게. 이 심리를 굉장히 잘 건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준석이 타겟팅하는 어떤 집단이나 그 대상들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사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제대로 된 기본권조차 사실 누리기 힘든 사람들인 점이 많다는 거에서 굉장히 문제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우리 불안하고 힘들고 다 같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속 시원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그런 거를 약간 특권으로 이제 특권을 뭔가 행사하는 것처럼 위치를 싹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사회 구조를 들여다보는 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머리 아픈 일이고 해결책도 잘 안 보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처럼 자, 당신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니까 누구를 공격하십시오. 게다가 심지어 내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해줄게라고 하는 후보가 있으면서 사실 그 힘을 키워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교묘한 아기가 되게 잘 숨으면서 이제 약간 얘기를 하다가 그 발언을 하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의 그릇이 오히려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었달까? 그래서 되게 뭔가 좀 말 잘하네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같네 저거는 이렇게 좀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스스로 이렇게 막 달리다 보니까 그 스스로의 약간 그릇의 한계를 좀 보였던 장면인 것 같아서 그 다음 날은 차라리 잘됐다. 정치가 키배는 아니잖아요. 키배처럼 해요. 그러니까 뭐 요 논리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논리로 압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 이런 논리인데 사실 그게 정치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한 판으로 뭔가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가 아니죠. 사실은 정치라는 게. 차이를 계속 조정해 나가고 이런 되게 지루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식 정치는 항상 그런 뭔가 한 판으로 뭔가 그거를 딱 이겨버리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다혜님 말처럼 앞으로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제 정치를 이미 오래 하셨고 이렇게 막 미래 세력이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준석 의원은 좀 이제 앞으로 정치할 길이 멀죠. 그렇죠. 많이 남았죠. 아직 젊다는 게 좀 그러니까 정치판 안에서는 젊다는 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당 구도가 이제 너무 공고해지고 더 공고해지고 있어서 계속 그리고 이제 이 내란처럼 계속 이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소신 투표하기 너무 불안해진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 있었고 주변 친구들이랑은 좀 정치 지향이 비슷한 주변 친구들이랑은 이제는 진짜 신념 특히 대선이라는 국면에서는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거는 되게 그냥 사치제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대선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오늘 아침부터 당장이 그 속보들이 쏟아지면서 인사 소식이 우르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신이 없었죠. 네, 어제 그제 사실 전 6월 3일 밤부터 이 찌라시를 받긴 했는데 되게 놀라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 출입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 때 했었고 그리고
작년까지 또 한 1년 반 정도 했으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미 세팅돼 있는 곳에서 제가 취재를 했고 민주당을 네. 근데 이제 제가 알던 분들이 속속들이 이제 돌아오시나요? 대통령실로 들어가고 익숙했던 분들의 귀환이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친했던 정치인들이 네. 갑자기 막 청와대로 가시고 대통령 옆에 서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네. 좀 신기하네 약간 했는데 이제 연락이 갑자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축하해 이랬는데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답장이 안 오나요? 야근 중인가요? 하트로 왔어. 그거 있잖아요. 반응. 반응. 와가지고 저는 우선 대통령실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랑은 당분간 연락 못 하겠구나 싶긴 하거든요. 워낙 빡세요 일이. 맞죠. 새벽부터 맞죠. 돌아가기 때문에 한 각종 6시쯤 회의들이 출근해가지고 출근하고 그래서 그 출입 기자들도 전화를 이제 네. 전화 타이밍이 있거든요. 새벽에 돌려야죠. 새벽 6시부터 6시 반 사이 그때 안 받으면 그냥 하루 종일 안 받는 거예요. 회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약간 그런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이후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의원님? 저는 계속 그런 걸 보려고요. 저번 광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본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윤퇴청이라고 아시죠? 네.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네. 행동하는 청년들이라는 곳인데 네. 비상계엄 이제 선포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이렇게 해서 뭐 시국 선언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뒤로 이 광장에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결성한 조직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행했던 광장에 나온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네. 그때 그 설문조사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네네. 좀 찾아보시면 네. 1월에 발표가 돼가지고 그 기사도 찾아보실 수 있고 최근에 그 윤태청 대표님인 그 이재정 대표님의 그 공저자로 참여한 책도 나왔거든요. 네. 광장 이후라고 네. 이것도 추천합니다. 여기서 봤는데 그 광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0대에서 30대를 설문조사로 온오프라인으로 했더니 네. 가장 많이 응답한 게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사회. 그 뒤가 뭐 기타, 뭐 안전과 복지를 갖춘 사회, 뭐 민주적인 사회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이런 다양성, 포용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이제 나중에 민주주의라고 제가 말을 지어냈는데 나중에 민주주의. 나중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양성 이런 건 항상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그때 이제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그 뒤에 여성 정책 발표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그 단체 활동가분들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펼치면서 뭐 차별금지법 의견 말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또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거든요. 차별금지법 영원히 밀리는 거죠, 사실은. 에 대해서도 이제 막 국회 앞에서 한동안 단식도 하고 활동가분들이 이랬는데 사실 논의조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입장이든지 그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수십 년간 있으면 어떻게 국회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토론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계속 나중에로 미루고 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기독교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 반대 세력이 표가 그리고 사실은 안 되니까 이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나중에로 미뤄지는 의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 투표권 이런 것도 있고 뭐 비동의 강간죄 아니면 약간 뭐 장애인 그 예산 권리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가 아니라 정말 지금 민주정부인 지금 이 정권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다양성 정책 아니면 이제 청년들이 불평등한 이런 걸 겪고 뭐 불안정 노동 같은 걸 좀 취약하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좀 지금 나중에가 아니라 당장 다뤄지고 논의될 수 있는지를 좀 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잘 들어주면 좋겠는 저도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도 그냥 광장에서부터 선거까지 계속 느낀 딱 하나의 어떤 생각은 사실 그러니까 세대론을 제가 함부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윗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보다 윗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지금 우리 2030의 민주주의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윗분들은 당연히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이런 깔끔한 척결. 척결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그거가 되고 뭐 네. 예를 들어 사법부 검찰을 뭐 개혁을 하고 그것만 하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끝인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시선들을 되게 봤던 것 같고 반면 사실 여기 20, 30대들은 내란 세력이 척결이 된다 해도 검찰이 설령 개혁이 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민주주의가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는 민주주의로서의 사회를 가기 위해선 여기서도 해결돼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나 이런 다양성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멈춰 있고 의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 수십 년 동안 나중에 이렇게 미뤄져 왔기 때문에 이 간극이 엄청 큰 것 같거든요. 전 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중요하기 같이 할 수 때문에. 있어요. 근데 투트랙으로 네.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문득 지금 생각났는데 한겨레 신문 처음 창간할 때 창간호 광고에 뭐가 써 있었냐면 이게 국민주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돈은 십시일반 만들어서 어쨌든 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이 되라 하면서 만든 신문인데 그 신문 창간호 광고에 민주주의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문구를 이제 기억을 하다 보니 예컨대 우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또는 파면시켰다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이뤄진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이게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이거를 다양성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경주를 해 가야 되는데 그 광장에 모였던 그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바람들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려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긴 해요, 사실은. 네. 의원님은 또 궁금하시거나 좀 주목하시는 점이 있으세요? 그냥 좀 궁금한 거예요. 저도 답을 못 찾았어요.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간 표들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아직은 출구조사 결과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뭐 저는 그 여성 혐오자라서 이준석 후보를 찍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막 이제 막 그 여성 동지들이 이제 그 충격을 받으면서 뭐 20대, 30대 남성의 이준석 후보 많이 그 투표를 보면서 야, 한국에 이렇게 여성 혐오자가 많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아직 사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 20대 여성도 권영국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를 더 많이 찍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성 혐오자라서 찍었느냐? 물론 뭐 거기에 그런 언어에 거리낌이 없거나 동의를 해서 거부감이 없어서 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는 별개로 또 하나 고민은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노동당, 진보정당 같은 데서 왜 그러면 이들은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았는가를. 근데 그게 해법이 너무 단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팸코를 더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뭐 이제 미대남의 마음을 좀 건드려야 되겠다. 지금 실명 언급할 뻔했어요. 미대남 모 정치인을. 그러니까 남자들을 위한 뭐 이런 징병제 관련된 뭐 이런 정책을 된다. 이런 단순한 접근 말고요. 그냥 왜 그걸 선택했을까? 사실 저는 저쪽도 싫고 이쪽도 싫고 제3의 정당이라는 점에서 원내에 있는 찍었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가능성을 보고 싶었던 거겠죠. 아니면 저도 이제 좀 약간 이런 접근법은 또 이런 큰 정당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저번에 좀 이번 대선에서 좀 관심 있게 본 그 뉴웨이즈 어피티 그 주로 2030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라고 해야 되죠.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2030 유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뭐 그 뭐였죠 제목이 그 표심의 정석 맞아 표심의 정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나온 2030 유권자들의 질문 같은 거를 직접 각 후보 아니면 대선 그 선대위 관련자들에게 이제 물어본 유튜브를 봤어요. 타운홀 미팅 같은. 근데 여기서 사실 그 연금 얘기가 좀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이 지금 약간 세대 간 정의 문제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세 곳에서 유튜브를 다 몰아보기로 올려두고 그 타임라인을 달았어요. 예를 들면 연금에 대해서 이제 몇 분 지점을 가면 볼 수 있다 했는데 연금 그
모수개혁 말고요. 연금 그 구조개혁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나 뭐 이제 다른 정당 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청년들이 물어보면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되게 낮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기성세대가 청년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답이 뭐냐면 열심히 논의하겠습니다. 기성정당들 아니면 청년과 노인이 열심히 대화 타협으로 풀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목소리 더 내주세요. 들어와서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정도의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저 동의 여부와 별개로 되게 가능한 액션 플랜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KDI에서 최근에 얘기했던 구연금, 신연금으로 나눠서 이제 받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제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43%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이후 세대는 그 세대의 개처럼 운영해가지고 신연금으로 예를 들면 뭐 동년배끼리 동년배끼리 제가 91년생이면 95년생이 한 팀을 이뤄서 거기 안에서 이제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나중에 사랑꾼을 내주는 방식, 그러니까 개처럼 동년배끼리 하는 개처럼 운영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댓글 반응이 뭐 이런 고령화 정책에서 나 저격당했다 이런 반응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아무튼 회피하지 않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런 그리고 모수개혁 우선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청년들 들어와서 목소리 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이런 해결책을 낸 정당이 유일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댓글 반응에 뭐 연금 얘기가 진짜 제일 많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뭐 개혁 신당이 그리는 미래가 완전 틀리진 않은 것 같다. 물론 이유를 모르겠는 네거티브와 소수자 혐오만 빼면 건실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약간 개혁 신당 표 줄까 이러다가 그 발언 듣고 안 되겠다. 안 준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정치권이 되게 피하는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제시하는 태도? 그거는 좀 약간 다른 기성 정당도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물론 몸집이 커질수록 이런 말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는 압니다. 있겠지만은, 책임을 좀 더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제 선회를 하자면 이준석 후보에게 간 그 표심을. 그런 부분은. 저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제 어렴풋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계속 이런저런 저도 기사를 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지난밤에 제가 과거에 썼던 기사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때도 이미 이준석이 등장을 했었고 그때도 이미 왜 이대남 표가 이준석한테 몰리냐 약간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계속해서 이대남이 보수화되냐라는 논의가 나온 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뭐 계속 그 경향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지만 제가 한겨레 21 팀에 있을 때 그게 벌써 4년 전이거든요. 202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취재하고 이제 기사를 썼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민주당이 나중의 정치, 그러니까 20대 남성에 집중하는 정치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성공하려면 20대 남성의 지지를 받아야 돼. 근데 왜 우리는 못 받을까? 이거는 페미니즘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리면서 진짜 펜코어 같은 그런 남초 커뮤니티에 가서 막 우리가 뭐 반성하겠습니다 막 약간 이렇게 좀 구애를 한 거지. 사실 구애를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20대 여성들이 마음이 많이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20대 여성의 마음이 이탈한 부분은 보지 않고 이 민주당이 나중에 이 결과 끝난 이유는 역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20대 남성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서 이런 거야라고 잘못된 오판을 좀 내렸다는 그거를 좀 비판하는 기사를 썼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성별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는 페미니즘 때문이야라는 결론을 내는 거는 굉장히 뭉툭하고 그냥 뇌피셜에 가까운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역시도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정당이 정말 20대 청년의 삶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조사를 해보거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거나 한 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청년 이슈는
젠더라는 말만 안 하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4년 전의 얘기인데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캠프가 꾸려지고 이제 딱 그 선대위 체제로 가자마자 젠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여성 정책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우리의 룰이다라고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고,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여성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고 여성 시민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하니까 거의 마지막 단에 이제 급하게 좀 여성 정책이다, 성평등 정책이다 이러면서 사실 내놨었죠. 근데 굉장히 저는 나이브하고 여전히 20대 청년의 그 어떤 주체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존중하고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요 정도, 군 가산점 정도? 좀 그 정도 주면은 우리한테 만족하겠지라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욕이에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왜냐면 남성이라고 무조건 군대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여전히 너무 나이브하게 청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이미 이 4년 전에도 드러났지만 그게 계속 좀 이어졌던 선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두리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새 정부의 좀 내각 성비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30%를 넘겼었잖아요. 네. 근데 능력 있는 여성 의원들 되게 많은데 일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좀 내각 성비를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걸 막판에 좀 약속하지 않았나요? 이명 후보가? 모르겠네요. 근데 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풀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과연 이 출범한 이후에 또 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지, 정말 그 대통령이 그 취임 일성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를 꾸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두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을까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되게 긴 시간 사실은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시된 유감 앞에 저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희가 그래도 뭔가 이런 다정한 같은 거를 말하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기자들이 좀 그런 거에 익숙한데 좀 비판하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그거에 시선을 좀 벗어나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좀 서로 다정함을 꿈꿀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선거 이후에 우리가 뭔가 다정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나 실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리더가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한 번에 확 또 뒤집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뀐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할 수 있거나 해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짜 맞는 말이신 게 대안이 약해요, 기자들이. 왜냐면 문제를 비판은 잘해요. 근데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원래 직업이고 맞아요. 대안은 학자들 뭐 전문가들 뭐 시민단체분들, 정치인분들이 만드셔야죠. 뭐 내가 거기까지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저도 쉽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로서는 좀, 그냥, 아까 광장에 나가고 싶었지만 못 나갔던 사람들, 안 나갔던 사람들, 이런 목소리도 되게 계속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저는 좀, 너무 옛날 사람의 조언 같긴 한데 진짜 시민단체 후원 이런 거 진짜 추천해요. 이게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혹시 직장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10만 원까지 되니까 한번 후원하고 그러면 계속 뭐 소식이 날라와요. 뭐가 있다. 그런데도 한번 나가보시고 좀 그런 데서 연결감을 좀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겨레 후원도 추천합니다. 근데 한겨레 후원은 그 소득공제가 안 돼요. 그 기부금공제가 안 돼요. 저희가 시민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콘텐츠를 드리잖아요. 후원회원에게는 뭐 이제 뭐 콘텐츠 드리고 뭐 굿즈 같은 것도 뭐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후원 같은 걸 좀 해보고 돈을 좀 쓰면 그 돈이 걸려 있으면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건 좋겠다라고 상당히 고전적인 무슨 교과서적인 효능감을 느껴봐라. 두리님이 좀 더
통통 창의적이실 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냥 이것도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혐오 발언했을 때 뭔가 멈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혐오가 좀 유행처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게 혐오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최초 발화자들이.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용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두리님도 최근에 뭔가 이 비슷하게 실천해보셨다고 저한테 네. 얘기를 며칠 전에 해주셨거든요. 그 사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운영하는 여성 IT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쓰려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준석 후보의 혐오 발언이 있었죠.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링크드인에 올렸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외모 평가나 성적 대상화 발언은 피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인 예시 문장을 좀 정리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특정 정치인을 키운 게 어느 집단 때문이다 라면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직군 비하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거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혐오 표현. 말씀하셔야 안 되는 거죠? 네. 약간 네.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처음에 좀 당황을 했는데 잠깐 캄다운 시키고 기레기. 네. 기자 앞에서 기레기. 그래서 댓글을 남겼어요. 이 글을 쓴 목적이 혐오 표현이나 비속어 없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특정 직군 전체를 조롱하는 표현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는데 답장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일단 말은 꺼내봤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네. 칭찬하고 그게 싶습니다. 약간 그런 거 지적하면 가뿐싸 될까봐 네. 말 못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하죠. 근데 이거야말로 근데 진짜 용기 있고 예. 다정한 실천인 예.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약간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주제를 넓혀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시대에 리더의 덕목으로 조금 확장해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더 파격적으로 리더가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자질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나누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조금 더 넓혀주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두 분이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이 있으세요? 저는 모두의 속도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는 속도가 느릴 수 있고, 근데 그 대신 꼼꼼하거나 조율을 잘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팀을 좀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빠르고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회는 너무 완벽하고 효율적인 사람만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한 사람만 빠르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속도와 호흡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의 보폭이 다르니까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게 좀 다정한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 싶네요. 차이를 꼭 해소해야 되나? 음. 차이는 차이인데 네. 그걸 자꾸 뭔가 해소하려고 하고 그렇죠. 차이를 그대로 두면서 할 수 있는 정치?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계속 해소하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해소하거나 지우거나. 다른 게 틀린 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번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보니까 그냥 키워드를 굳이 두 개를 꼽는다면 통합과 실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통합을 강조하면서 실용적인 시장주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 역시도 이제 진보의 문제도 없고 보수의 문제도 없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까지 모두 아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정치인들 특히 대선이라는 무대에 오르는 정치인들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통합의 강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국민 통합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있는데 저도 왜 통합이 최선의 가치여야 되지라는 의문은 늘 가지고 있긴 했어요. 왜냐면 민주주의는 다원적인 거고 다원성이 사실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왜 통합해?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 사회는 전 되게 이상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갈등은 상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고 다만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그 갈등을 어떻게 협상하고 조율해 나가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냐 약간 그 지점을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문제야라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게 대표적인 그 프레임이 젠더 갈등이란 프레임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거 역시도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에 똑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 전후 맥락이 좀 사라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표현을 보면 예컨대 우리가 같은 링 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제 올라가서 싸우는 거를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안에서 여자도 그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는가? 링 위에 올라가는데 어려움은 없나? 누가 더 많이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는가? 링 위에 올라가는 뭐 난도가 다르진 않는가? 높이가 다르진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되게 좀 던져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거가 다 삭제된 채 너네 왜 싸워? 사이좋게 지내. 좋게 가자. 예. 결혼도 해야지. 좀 사랑 좀 하고 약간 애도 낳고. 애도 낳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이는 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덮는 방식의 통합에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리더라고 해서 갈등을 되게 두려워하거나 이거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죄악시하기보다는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상수를 두고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느냐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연님은 어때요? 저도 사실 모두의 대통령 이런 국민의 뜻 이런 말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저희 괜찮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모든 대통령이 말하기 좋아하는 수사니까 사실. 맞아요. 근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 사실 일반적인 국민의 의지라는 건 없어요. 너무 달라요, 사실. 모든 게 다 다르고 그 안에서 절충안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여론을 잘 듣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내가 하는 게 국민의 뜻이야 이렇게 흐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전 대통령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책임이란 키워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일하고 싶은 리더는 책임지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리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의 의사를 뭔가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너가 알아서 판단해 이렇게 하고 빠지는 리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거는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되게 저에게 이제 모든 걸 다 떠넘기는 느낌이었고 물론 그게 의도가 아니더라도 근데 가장 좋았던 리더는 책임지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물이 나중에 나온 게 좀 아쉬웠어도 그 책임지는 리더였던 선배는 항상 그 자신이 판단했던 거를 돌아보고 회고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거에 있어서 책임이 있었고 이런 건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신뢰가 가면서 저도 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또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책임이라는 게 되게 약간 추상적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정권을 책임지고 그리고 뭔가 이런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은 좀 지키겠다, 책임을 지겠다, 요거 정도는 요런 얘기 그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그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 그게 맞아요. 너무 프로세스가 거부권을 계속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제일 안타깝고 화가 났거든요. 그런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좀 상권 분립 또 교과서 같은 얘기. 근데 교과서 제일 어려운 거 알죠? 교과서 지키기 어려워요. 거? 바르게 살기. 그 상호 견제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국회 정당 다 존중해주고 책임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가 원하는 리더 좀 사담이긴 한데 그 이재명 대통령 일하는 스타일 어떤지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주변에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되게 힘들 때요. 칼 같은 것 같아요. 칼 같다는 게 약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빡센 거죠. 엄청 꼼꼼하고 그리고 그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네. 제가 많이 들었던 게 근데 이거 약간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좋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자기 의견을 표현 안 하고 정말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소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반론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대요. 본인에게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총선 앞두고 선거제 가지고 이제 병립형이냐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연동형 계속 갖고 갈 거냐, 네. 요거를 이 비례제를 갖고 그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엄청 갈렸었거든요. 네. 근데 맨날 하는 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연동형 주장하는 사람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립형 편에 서가지고 계속 반론을 하는 거야. 이건 어떤데? 이건 어떤데? 저런 건 어떤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악마의 변호사 이런 느낌으로 소크라테스식 질문인가요? 네, 던져서 그게 뭔가 다 해소가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결정을 딱 하는 그 전까지는 무슨 의견인지 티를 안 내는. 이재명 대통령 개발 잘할 것 같아요. 디버깅을 충실히 하고 있네요. 갑자기 재능 발견. 정말 개발자 기자는 관점이 달라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것도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한 줄 믿어보려고요. 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라는 문장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얘기해주신 어떤 그 리더의 덕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차이를 존중할 수 있고 또 자리에 맞는 책임을 지낼 리더가 있을 때 조금은 지금보다는 다정한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제가 한 줄 좀 보탠다면 여기서 하나 더 말하면 저는 그냥 사회의 그냥 소수자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리더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대통령 안 되고 그들의 대통령이면 차라리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들의 대통령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더 좋거든요, 사실은. 그 모두가 젠더 노소 불문한 모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의미했다고 믿고 있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희 오늘 대선을 통해서 리더에게 뭐가 더 필요할지 우리가 조금 더 다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십은 어떤 형태여야 될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첫 녹음 저희 되게 길어져가지고 지금 저희 옆에 계신 PD님이 안절부절하고 계시네요. 네. 정신없이 지나가가지고. 네. 재밌었고요. 네. 듣는 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긴 한데. 우리 너무 진지했나? 사실 저 드립을 더 많이 치고 싶은데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워서.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녹음이었습니다. 네. 저는 배가 너무 고픈데요. 아까 꼬르륵 소리 난 거 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모른 척 하는 게 약간 매너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정한 사람도 어떡해. 시민의 기본 소양. 퀸의 마인드.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개발일 말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서 너무 뿌듯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분과 함께 한 첫 녹음 너무 즐거웠고요. 다만 이제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라는 걱정이 이제 스물스물 좀 몰려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제 듣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하루에 다정함이 조금이나마 리필되었기를 바라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시대 유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언제나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는 지금까지 시대뉴감 에디터 다혜, 우연, 둘이었습니다. 안녕!